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운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내와 함께 평생을 노력해 이뤄낸 소중한 결과물이 자식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흔들리게 된 순간 그는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아야만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용기와 복수를 담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작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최 씨는 스스로 살아온 길을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아내와 함께 손을 맞잡고 쌓아 올린 삶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건물이 그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 잡은 3층짜리 원룸 건물. 아내가 평생 부동산 공부를 하며 마련한 그 건물은 매달 월세 수입만 해도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은 당신만의 노력이 아니에요. 아내는 평소 자신만만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내는 다른 사람들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선택하기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을 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월급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아내는 절약한 생활비와 작은 대출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만큼 왔어요. 그가 자주 아내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고생을 함께하며 지켜낸 건물이었기에 최 씨에게는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떠난 뒤 그는 홀로 그 건물을 관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세입자와의 소통 문제, 계약 변경, 세금 문제 등은 그에게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딸에게 맡기면 안심이지. 그래, 믿어보자. 최 씨는 결심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하나뿐인 자식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딸 역시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부모가 물려준 건물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습니다. 그는 딸에게 월세 수입의 절반을 주며 관리 책임을 맡겼습니다. 딸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딸은 세입자와 계약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건물 청소와 관리도 잘 챙겼습니다. 통장에 월세 수입도 규칙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내 딸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월세 금액이 예전과 다르게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긴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이달 월세가 좀 덜 들어왔더라. 무슨 일 있니? 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밝았습니다. 아, 그거요? 세입자 중 한 분이 이번 달 좀 어렵대요. 다음 달에 몰아서 준다고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딸의 태도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믿고 맡긴 딸의 말이니 더 따져 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 되어도 금액은 그대로였고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입자 중 한 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그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지난달 월세요? 저 밀린 적 없는데요. 매번 바로바로 입금했어요. 세입자는 최 씨의 말을 듣고 의아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최 씨는 말문이 막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혼란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한 그는 차분히 정황을 물으려 했습니다. 딸이 설마 그럴 리 없겠지. 라는 생각을 되뇌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사실 그 돈으로 가방을 하나 샀어요. 근데 아빠도 돈 많잖아. 월세를 다 받아가야 돼? 솔직히 건물 그냥 나한테 줘.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거잖아. 딸의 말투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최 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그런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게 너한테 건물을 맡긴 아빠한테 할 말이야. 그러나 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 거잖아. 그냥 빨리 넘겨줘요. 순간 최 씨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었던 딸에게서 돌아온 것은 배신감이었고 그 배신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그를 찔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에게 이 건물을 맡기지 않겠다고.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손으로 재산을 지킬 것이며 딸에게 다시는 자신의 선의를 악용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 씨는 침대에 누운 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떠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있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은 참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젊었을 때 최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매달 급여로 그저 겨우겨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는 늘 희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방법을 찾아봐야죠. 아내는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안전한 직장을 다니며 꾸준히 저축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틈만 나면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동네에 새로운 개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발 앞서가야 해요. 최 씨는 처음에는 아내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그냥 생활비나 충당하자. 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집이 강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빌라 한 채를 대출을 받아 샀고 그 빌라를 세입자에게 임대하며 점차 재산을 늘려갔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까지 왔네요. 그는 종종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도 아내는 꿈을 잃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린 재산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3층짜리 원룸 건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건물을 산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이제 조금 숨 돌릴 수 있겠네요. 그동안 당신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날은 두 사람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몇 해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통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태는 악화되었고 결국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없다고 허둥대면 안 돼요. 우리 딸도 있고 이 건물도 당신 손에 달렸으니까. 그녀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건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최 씨는 아내의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건물을 관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입자와의 계약, 월세 수금, 시설 유지 보수 등 모든 일이 낯설었고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딸에게 맡기면 안심이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딸에게 건물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딸은 결혼 후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이라 믿고 건물을 딸에게 맡기며 월세 수입의 절반을 주었습니다. 딸도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건물 유지 보수와 청소, 세입자와의 계약도 잘 챙겼고 월세도 규칙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다. 라는 생각에 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딸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연락이 뜸해지더니 어느 날부턴가 딸과의 통화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딸은 항상 바빠서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라는 말로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 걸까?
최 씨는 의아했지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월세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불안감은 점차 커졌습니다. 세입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요? 저 지난달도 이번 달도 밀리지 않았어요. 매달 똑같이 입금했는데요. 그 순간 최 씨는 자신이 딸에게 배신당했을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딸의 집으로 찾아간 그날 딸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제 건데 왜 안 줘요? 라는 딸의 말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딸은 자신이 월세를 유용한 것도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모은 건물인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그날 밤 최 씨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지켜야겠어. 내 남은 삶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이후 최 씨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믿었던 딸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다시 물어보고 싶구나. 내가 월세를 유용했다는 게 사실이냐? 딸은 대답 대신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빠, 그런 걸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제가 좀 썼다니까. 세입자들도 다 알아서 납부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내가 가져간 돈이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니? 그건 내 재산이고 내가 관리를 맡은 거잖아. 하지만 딸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아빠도 돈 많잖아요. 월세 수입 다 가져가야 돼요? 솔직히 좀 나눠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한 그는 소파에 앉아있던 딸과 사위를 마주했습니다. 사위는 TV를 보며 최 씨의 방문에 별 반응이 없었고 딸은 오히려 짜증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전화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전화로는 너희가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이제 그만 얼버무리고 솔직하게 말해봐. 월세는 어디에 쓴 거야? 딸은 최 씨의 말을 들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사실은 가방 사고 좀 이것저것 샀어요. 저도 사람인데 돈 좀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 순간 최 씨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딸의 태도는 전혀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돈은 내가 쓰라고 준 게 아니야. 건물 관리와 세입자들에게 신뢰를 유지하는 데 써야 할 돈이야. 내가 책임감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 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아빠도 너무하시네. 솔직히 이 건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 것처럼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내가 할 소리냐? 내가 너한테 이 건물을 맡긴 이유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 그런데 지금 내 행동이 그 믿음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니? 딸은 그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위가 대화를 끼어들었습니다. 장인어른, 너무 화내지 마세요. 솔직히 저희도 아이 키우고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님 건물에서 나는 수입이면 저희도 좀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최 씨는 사위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딸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사위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둘이서 이런 식으로 짜고 나한테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정말 실망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믿어야 하니? 하지만 사위와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위는 작정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버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건물 관리도 힘드실 텐데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하면 다들 편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요? 그 순간 최 씨는 그들의 속셈이 단순히 돈 몇 푼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넘겨받으려는 것임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건물은 내 재산이고 내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거야.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최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딸과 사위는 그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 내가 이 모든 걸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어렵다. 하지만 더는 이대로 두지 않을 거야. 이제 내가 나서야 할 때야. 그의 마음에는 이미 변화를 향한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딸과 사위의 뻔뻔한 태도를 떠올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딸을 믿고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 믿음조차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건물 전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드러낸 이상 그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최 씨는 건물의 세입자들을 찾아가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는 세입자 중 한 명과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월세는 매달 꼬박꼬박 냈다고 했죠. 네, 할아버님. 제가 직접 계좌로 보냈습니다.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세입자는 휴대폰을 꺼내며 월세 송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최 씨는 그 화면을 보자 마음속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은 매달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면서도 자신에게는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그는 다른 세입자들에게도 확인을 했고 모두 동일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모든 세입자들이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고 송금 기록도 정확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들을 꼼꼼히 정리하며 딸의 횡령을 입증할 증거를 하나둘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모르는 딸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며칠 후 딸과 사위가 최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딸은 식탁에 앉으며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끼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건물을 저희한테 넘기면 아빠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최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딸에게 증여했던 10억 원도 그녀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어서 내어준 돈이었습니다. 그랬던 딸이 이제는 남은 재산마저 욕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그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는 건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빠, 그 돈은 벌써 다 썼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리고 건물 하나 남겨주는 게 그렇게 큰 문제예요? 어차피 아빠 혼자서 관리도 힘들잖아요. 사위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편히 사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너희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건물을 마련했는지 아느냐? 최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과 사위는 여전히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애 키우고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돈을 훔친 건 상식적인 행동이냐?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 정도로 예민하게 굴 일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세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했어야지. 최 씨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딸의 얼굴은 더 이상 자신이 키운 딸 같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최 씨는 자신의 건물 관리권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건물 소유주로서 자신이 직접 관리할 권한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딸에게 맡긴 임대 계약서와 관리 서류를 요구했지만 딸은 완전히 돌변의 서류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아빠가 나한테 맡긴 거잖아요. 최 씨는 딸과 사위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할 거다. 그러니 알아서 준비해라. 딸은 그의 말에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다 말해버릴 테니까. 그 순간 최 씨는 딸의 말 속에 담긴 위협을 알아챘습니다. 딸과 사위는 이제 법적 조치를 통해 건물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행동이 단순한 횡령을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흔들려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니? 최 씨는 그날 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정말 힘들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는 다음 날 새벽 일찍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였습니다. 최 씨는 새벽 공기를 맞으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미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딸과 사위가 자신에게 건물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는 법적 대응을 통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어르신, 우선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씨는 딸에게 건물 관리를 맡겼던 경위와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의 월세 횡령부터 법적 소유권을 빼앗으려는 시도까지 그는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세입자들과의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딸이 한 말 등 증거를 모두 모아주세요. 법적으로 어르신께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면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그는 이미 모아둔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세입자들과의 문자 기록, 월세 송금 내역 캡처, 딸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까지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딸과 사위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다가 딸과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딸과 사위는 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변호사까지 찾아가셨어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아니죠. 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결 더 차가웠습니다. 최 씨는 침착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족답게 행동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아빠도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냥 건물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그게 다 같이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사위가 거들며 말했지만 최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건물은 너희가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내 재산이다. 너희가 아무리 날 흔들어도 난 물러서지 않을 거다. 딸은 최 씨의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다 말해버릴 테니까. 그 말은 최 씨에게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딸은 단순히 건물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 씨의 명예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법이 판단할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려 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최 씨는 딸과 사위가 떠난 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압류 신청부터 시작합시다. 건물 관리권을 다시 가져오고 월세 유용건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어르신. 지금부터 하나씩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딸과 사위의 공격에 대비하며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협의해 건물 관리권을 되찾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딸의 월세 횡령에 대한 형사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여전히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모임에서 최 씨를 향해 비난을 퍼부으며 그가 고집이 세고 노망난 사람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지셨다면서요? 요즘 건물 관리도 제대로 못 하신다던데요. 최 씨는 이런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며 오해를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서 건물을 지켜야겠어요? 딸의 마지막 말이 최 씨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게 당신과의 약속이었잖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러나 딸과 사위는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행보는 최 씨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법적 대응을 차근차근 진행하며 건물 관리권을 되찾고 딸과 사위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과 사위는 단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최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아빠 건물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다고요. 세입자들도 요즘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최 씨는 딸의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편이었고 매달 월세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기에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딸은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입자 중 몇 분이 요즘 아빠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하더라고요. 혹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순간 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의도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멀쩡하다는 건 내가 더 잘할 텐데. 아빠,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사고가 자꾸 생긴다던데. 통화를 끊은 뒤 최 씨는 며칠 전 건물 앞에서 만난 경비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르신, 요즘 여기저기서 소문이 조금 들리더라고요. 혹시 무슨 문제 있으신 건 아니죠? 그때는 별다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딸과 사위의 계략임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최 씨는 세입자 중 한 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건물주님, 괜찮으세요? 며칠 전 어떤 분이 오셔서 건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세입자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씨는 그 말에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딸과 사위가 나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증거를 모아야겠어. 변호사는 그의 말을 듣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건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세입자들과 이웃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방어해 봅시다. 최 씨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세입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건물을 관리하며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변 이웃과도 대화를 나누며 딸과 사위의 계략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딸에게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끼리 해결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요. 변호사를 통해 얘기합시다. 우리가 준비한 서류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더는 이런 상황을 끌고 가기 싫으니까요. 그들의 요구는 한결같았습니다. 건물을 넘기라는 것. 그러나 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도 내 재산을 너희에게 줄 생각은 없다. 법이 판단하도록 하자. 통화가 끝난 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내 양심과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러설 수 없어. 딸과 사위는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최 씨가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최 씨의 주변 지인들까지 찾아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 역시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입자와 이웃들의 지지를 얻으며 상황을 바로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와 함께 딸과 사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하나씩 모아갔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큰 갈등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딸과 사위의 도를 넘은 행동에 단단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과 재산 그리고 고인이 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과 사위는 최 씨의 집에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문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 못 참겠어요. 이러실 거면 우리도 법적으로 끝을 보자고요. 최 씨는 문을 열고 그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딸과 사위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더니 곧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왜 이러세요? 우리도 가정이 있고 이제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이 건물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사위는 아예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깔끔해집니다. 아버님도 편하실 거고요. 최 씨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건물 소유권을 딸과 사위에게 이전하는 계약서였습니다. 딸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오며 자신을 완전히 몰아세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짓을 꾸몄니?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말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대꾸했습니다. 아빠, 가족끼리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빠도 이 나이에 무리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기세요. 우리도 잘해낼 수 있어요. 잘해낼 수 있다니? 내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이 믿음을 줄 만하다고 생각하니? 최 씨의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요. 아빠는 우리를 전혀 믿지 않으면서 왜 이런 식으로 고집만 피우세요? 나중에 다 물려줄 거면 지금 주면 안 돼요? 사위도 말을 보탰습니다. 장인어른,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앞으로 아이도 키워야 하고 돈도 필요해요. 아버님이 조금만 양보하시면 다 편해질 수 있어요. 최 씨는 그들의 태도에서 더 이상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과 사위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 건물을 내 어머니와 함께 어떤 마음으로 마련했는지 알지 못한다. 내 어머니가 떠나기 전 나에게 했던 약속도 너희는 모른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이 건물은 내 것이고 내 손으로 끝까지 지킬 것이다. 딸은 최 씨의 단호한 태도에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세상에 다 알릴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딸과 사위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변호사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따님과 사위가 어르신의 치매 진단서를 위조해서 은행과 부동산 관계자들에게 제출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치매 진단서를 위조했다고요? 네. 다행히 은행 측에서 의심을 품고 저희 쪽으로 문의를 넣어주셨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니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 씨는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딸과 사위는 이제 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법적 소유권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곧바로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위조된 진단서를 활용해 재산을 빼앗으려 한 시도는 명백한 사기였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세입자들과의 대화 기록, 월세 입금 내역, 딸과 사위의 협박 문자와 통화 녹취 파일 등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딸과 사위의 계략이 점차 밝혀졌고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법정에서 결국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공개되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르신, 이 싸움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따님과 사위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최 씨는 그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했다는 사실은 쉽게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법원에서 딸과 사위가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모든 음모가 드러나는 것을 보며 마음 한편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는 최 씨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딸과 사위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드러날 때마다 점점 초조해지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치매 진단서는 병원의 공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딸과 사위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기만 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딸은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는 그냥 아빠를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까지 심각한 의도는 없었어요.
사위는 말을 보태려 했지만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로 판단됩니다. 노부모를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최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딸과 사위의 모든 계략이 하나씩 드러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피고인들에게는 노인학대, 명예훼손, 사기 미수죄에 대해 각각 유죄를 선고하며 이에 따른 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명령합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딸과 사위는 판결을 듣고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벌금형이라니, 이러면 회사도 못 다녀요. 사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중얼거렸고 딸은 울음을 참지 못하며 최 씨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진짜 후회돼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하지만 최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준 상처는 단순히 사과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다. 용서란 말은 쉬워도 너희가 한 행동은 평생 기억될 거다. 판결 이후 딸과 사위는 최 씨의 건물 주변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며 명예를 잃었고 지인들조차 그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부모님을 상대로 그런 짓을 했다니? 주변 이웃들은 그들의 행동을 비난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딸과 사위는 사회적으로도 고립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건물과 재산은 앞으로 딸과 사위에게 절대 돌아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철저히 조치를 취합시다. 상속도 철회하겠습니다. 최 씨는 딸과 사위의 이름을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건물의 일부를 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재산은 당신과 내가 함께 이뤄낸 결과물이야. 이제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 그는 아내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는 자신의 건물 옥상에서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오랜 친구와 이웃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제야 좀 편안해 보이시네요. 이웃의 말에 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내가 살아갈 길을 찾은 것 같아. 아내와 약속도 지켰고 내 재산도 지켰어. 더 바랄 게 없지. 그는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 잘했지? 법정 싸움과 딸, 사위와의 갈등이 끝난 뒤 최 씨의 삶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긴 싸움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기 위해 작고 소박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관리도 직접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건물주님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서로 믿고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최 씨는 세입자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돈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봉사하러 오셨네요. 이제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세요. 그 말을 들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 간단한 강연을 열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법적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겪어봤지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최 씨 역시 그들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여전히 최 씨의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적 판결 이후 그들은 조용히 물러섰지만 딸의 목소리가 그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내 딸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런 후회를 오래 붙잡고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야. 내가 할 일은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거였지. 최 씨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하며 그의 삶이 더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길 바랐습니다. 이 돈은 당신과 내가 힘을 합쳐 모은 결과물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했던 그날들을 잊지 않기 위해 좋은 곳에 쓰기로 했어요.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 씨는 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 구독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상처받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니까요. 저처럼 재산과 신뢰를 빼앗기기 전에 용기를 내어 대처하세요. 법과 이웃,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처럼 늦지 않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선택한 이 새로운 길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최 씨는 오늘도 이웃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행복을 즐깁니다. 아내와 함께한 추억의 시간은 그의 마음속에서 늘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